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읽어볼 책은 JYP가 추천한 책이죠. 네, 제가 나오자마자 아주 관심 있게 사서 읽고 네, 좋은데? 라고 느꼈던 책인데 이 프로그램 시작하게 돼서 꼭 한번 저자를 모셔야겠다라고 생각해서 YG한테도 추천을 했었죠. 네, 저는 좀 뒤늦게 읽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좀 섬뜩해요. 정해진 미래. 그게 왜 섬뜩하지? 아니, 미래가 정해져 있다라는 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섬뜩하게 느껴지잖아요. 저는 약간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하긴 뭐 죽는 날이 정해져 있다. 네, 그런 그런 식의 섬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래라는 게 원래 약간 좀 변화 가능성이 있어야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러는데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제목이 주는 좀 무게감 같은 게 저는 확 좀 다가왔죠. 나는 섬뜩한 것보다도 편하다 오히려. 아니 그 미래라는 게 예측 불가성이 당연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미래들도 있잖아요. 뭐 가령 내일도 해가 동쪽에서 뜰 거다. 이거 확실하잖아. 네, 그렇죠. 그렇게 확실한 미래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 확실한 걸 우리가 모르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래의 불확실성을 좀 줄여준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래 이런 미래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너무 대비를 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정해져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확정적인 미래를 사람들한테 잘 알려주는 책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 독서의 포인트가 될 얘기를 JYP가 방금 먼저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게스트 소개부터 그렇죠. 하시죠. 네, 자, 지금 이 자리에 이 정해진 미래, 이 북스턴에서 펴낸 정해진 미래의 저자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영태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안 젊습니다. 젊다 그래야 돼요. 네. 저랑 비슷한 세대이기 때문에 거의 안 젊다 그러면 저도 같이 안 젊은 게 돼서 그 상대적으로 약간 동안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4자시잖아요. 그럼요. 4자 후반. 예, 4자 후반은 아니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중후반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니, 저는 교수 경력이 네. 꽤 되신 걸로 알고 있어서 네네. 약간 더 중후한 외모를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러셨군요. 훨씬 젊어 보이셔가지고. 근데 책을 읽다 깜짝 보면 놀랐습니다. 이게 본인의 나이나 뭐 아이들 나이나 맞아요. 이런 게 다 예, 나오기 다 때문에 나오네. 저는 이제 나랑 비슷한 세대구나 이러면서 봤는데 예. 그 명함을 보면 인구학 박사라고 맞습니다. 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그 원래 이렇게 박사 학위는 이렇게 뭐 이학 박사, 뭐 철학 박사, 뭐 문학 박사 이렇게 몇 개 안 되잖아요. 네네. 인구학 박사라는 게 진짜 따로 있습니까? 제가 그 미국의 텍사스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거기는 제 과는 사회학과고 사회학과. 예, 사회학과 내에서 전공이 두 개로 나뉩니다. 거기는 사회학 박사를 주던지 네. 아니면 인구학 박사를 주던지 둘로. 그래서 트랙 자체가 둘로 싹 이렇게 갈려요. 박사과정 들어갈 때. 저는 인구학 트랙으로 가서 제 그 디플로마에는 인구학으로 박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미국 인구학회 이런 학회에 그 공부하시고 박사학위 따실 때 즈음만 하더라도 한국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고. 네, 사실 제가 이 미국 인구학회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네. 그 한 3,000명이 모여요. 근데 거기엔 미국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거의 전 세계의 많은 인구학하는 학사들이 모이는데 거기를 처음에 가서 박사과정 1년 차 때 이제 갔는데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인 유학생이 물론 코리안 아메리칸은 있는데 한국인 유학생이 저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학부 때 교수님한테 박사를 가면서 선생님 저는 인구학 전공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하셨던 말씀이 너는 그냥 미국에서 교수가 되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어느 사회학과도 인구학으로 교수를 안 뽑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인구학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인구학으로 박사 딴 거는 최초신가요? 최초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인구학을 공부해도 어떤 학교에서는 그냥 사회학 박사를 주는 데가 있고 제가 다녔던 데는 인구학 박사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회학과 중에서 몇몇 선생님들이 인구학으로 학위를 받고 오셔가지고 지금 교수로 임용된 사례가 국내에도 조금 있는 건 있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이 연배가 저보다 뭐 거의 한 15년 위 선배님들이시니까 예. 예, 그 사이에는 없었다고 볼 수 있죠. 지금은 꽤 있습니다. 네. 자, 잠깐 뭐 그래도 포멀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사람들이 태어나고 이동해 다니고 사망하는 인구 현상을 통해 사회의 특성과 변화를 읽어내는 인구학자. 네. 이렇게 이제 예, 책날개 자신의 정체성을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텍사스 대학교에서 사회학으로 석사를 인구학으로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교수로 계시고 그 특이한 게 이제 서울대 오시기 전에 네. 유타 대학교에 예, 유타 재직을- 주립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거기 저 솔트레이크 시티에 솔트레이크 시티 말고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로간이라는 데 유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있는 예. 그럼 1시간 거리는 다 뭐, 예, 뭐 그냥 거기가 예, 거기는, 맨날 그 장보러 거기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지루하셨죠. 제가 사실 거기를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처음에 저희가 가서 집을 사려고 봤더니 집을 사나 집을 지이나 가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음. 집을 졌어요. 저희가 가자마자. 거기서 오래 거기서 사시려고. 오래 그래도 사시려고. 조금 거기 있으려고. 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지루함이라는 게 왜냐면 매일 하는 일상이 똑같은 거예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뭐 데이케어 보내고 학교 갔다가 5시쯤 와서 뭐 저녁 뭘 먹고 다 같이 동네 쇼핑몰에 한번 가고 맨날 가는 쇼핑몰을 또 가고 예, 그리고 저는 학교 가서 일하다가 저녁 때 집에 오고 근데 그런 일상이 한 6개월 정도가 되니까 진짜 참 지루하구나 우리가 여기서 평생 살지는 못하겠다 이런 네. 생각은 들었었습니다. 그 유타주에 2년 정도 계셨다고요? 예, 2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몰몬교로 이렇게 종교를 바꾸거나 저희가 기독교는 아닌데 그 몰몬들이 많고 한국인이 그래도 한 100여 명 있어요. 거기에 네네네. 로간이라는 데가 되게 작은 데인데도 학생들이랑 이제 교민들이랑 있는데 거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안 다님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꼭 갔습니다. 왜 왜냐면 갔냐 하면 한인 커뮤니티. 예, 저희 커뮤니티의 일원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근데 거기서는 저희를 교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음. 저희는 꼭 한 달에 한 번씩 더 자주 오라는 것도 꼭 한 달에 한 번씩 네. 네, 그런 식으로 했죠. 그리고 특이한 이력으로 2015년에 베트남에 가서 네, 네. 연구년 기간을 거기서 보내셨는데 네. 야 우리나라의 대학 교수 중에 연구년을 베트남으로 갔다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 책에도 약간 베트남과의 인연이라던가. 네. 그리고 네. 베트남에 가서 연구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지금 돕는 프로젝트가 네. 그렇습니다. 하신 거죠. 예, 네. 사실 제가 그 베트남에 가게 된 아주 큰 계기는 2013년쯤에 그 UNFPA라고 유엔 인구 기금이 있어요. 네. 그게 베트남에 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베트남 정부한테 가족계획 사업에 한국의 가족계획 사업이 어디까지 됐고 성공한 건 뭐고 실패한 건 뭔 건지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공부를 안 했다가 저희가 한국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가서 발표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만일에 한국이 제가 시간을 1983년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인구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뭘 했을까라는 걸로 발표를 야. 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가족 계획을 1996년까지 했거든요. 1983년에 2명이 낳게 됐는데 96년까지 가족 계획을 했고 그 나라는 왜 그걸 한국이 그렇게 오랫동안 가족 계획을 지속하였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저라면 저는 그 당시에 스탑을 했었을 거다. 83년에 인구 계획을 중단했을 거다. 가족 그렇죠. 계획을 중단했을 거다. 그 얘기는 좀 이따 이제 네, 자세하게 네, 아주 네.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하기로 하고 예. 어쨌든 베트남에서 1년 계시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왔다 갔다 좀 하시는 지금 모양이에요. 예, 제가 그 베트남 저는 안식년을 연구년을 받아서 이제 학교로 안 가고 베트남 그때 2년이 돼가지고 베트남 정부 내에 인구 및 가족계획국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 보건부 산하인데 따로 자기네 건물도 있고 직원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가게 됐고 거기에서 제 오피스를 주셔서 거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오기 바로 직전에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인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2명의 아이를 낳고 있으니 가족 계획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족 계획을 아예 없애는 건 아니지만 인구 정책의 중심을 이제 노인 건강 관리로 갑니다. 여기가 고령화가 한 지금 고령자 비중이 한 6.3%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 시스템을 만드는데 지금 현재는 시스템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드는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고 그 안에 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트남과 인연이 계속 이어지시는 거군요. 그렇죠. 저는 뭐 저의 새로운 정해진 미래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라고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정해진 미래 중에 정해진 하나. 미래 중에 하나가. 네. 지금 그리고 학술 활동뿐만 아니라 강연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시는데 보통 이제 뭐 서울대학교 교수쯤 되면은 뭐 이렇게 좀 인구학 그리고 네. 뭐 이렇게 좀 딱딱한 인문학적인 뭐 이런 과목 같으니까 주로 이제 진짜 좀 공부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강연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의외로 막 기업에 갑니다. 삼성 사장단, 뭐 현대 기아차 글로벌 리더 과정, 뭐 아니, LG 뭐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등등등 네, 네. 예. 기업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금 이제 인구학이나 사회학은 뭐 내가 별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다. 나랑 별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방송을 끊으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오늘 꼭 들으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아이가 아직까지 좀 어린 그런 사람들 초등학교, 중학교의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 꼭 들어야 들으셔야 됩니다. 되고 예. 그리고 향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윳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대로 보자면 40대는 무조건 들어야 돼요. 네. 맞아요. 오늘 방송이 가장 유용할 세대를 따지자면 40대. 네,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저도 네. 이제 40대 예. 후반으로서 보면서 아니, 이게 제가- 내 얘기구나 이러고 네. 지금 아니 재밌게 제가 이 봤는데. 책을 읽자마자 몇몇 분들한테 그 단톡방에 책 제목을 올렸어요. 꼭 한번 읽어보라고. 유용한 통찰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시작을 해볼 텐데 제목 얘기부터 한번. 아까 네. 저희가 이제 그 오프닝에서 이런저런 저희 나름의 해석을 덧붙였는데 네, 네. 그 정해진 미래라는 제목의 누가 그 지었어요? 의미는 이거? 무엇인가요? 이거는 그 JYP께서 해주신 말씀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라는 거가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사회적인 미래가 있고 또 하나는 개인의 미래가 있는데 사회적인 미래의 아주 많은 부분이 인구에 의해서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미 네. 예컨대 뭐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몇 %가 될 거다라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고 그건 사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걸 바꿀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가 아무리 출산율이 높아져도 엄마의 그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가임기 여성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지금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10년 뒤에 아이를 낳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해진 미래가 사회적으로는 존재하고 근데 그거를 만일에 인구가 이렇게 좀 통으로 되어 있는 인구라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막 지금 급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해진 미래를 잘 알면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잘 설계할 수가 있거든요. 모르고 닥치는 것보다는 알고 닥치면 훨씬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해진 미래라고 그러니까 이제 직접 정하신 거예요? 제목을? 아닙니다. 제가 도움을 사실은 좀 받았었습니다. 어떤 분한테 편집자 제목 혹은- 좋아요, 제목. 아닙니다. 네. 이거를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그 다음 소프트의 송기령 송기령 아, 송기령 부사장님이 아. 부사장님하고 이제 말씀을 그냥 나누다가 제가 이런 책을 씁니다. 그랬더니 근데 제목을 처음에는 제가 뭐라고 적으려고 했냐면은 뭐 인구와 미래, 뭐 인구 이런 네. 거를 넣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넣어. 네, 그랬더니 이 부사장님이 통찰력이 굉장히 좋으셔서 그럼요. 네, 네. 저한테 딱 하시는 말씀이 그럼 당신 말씀은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거 아니냐 해서 그렇죠. 상당 부분 정해져 있다. 그럼 정해진 미래네. 그래서 정해진 미래가 됐습니다. 아. 네. 이게 아마 그렇구나. 그 이 책이 그래도 꽤 입소문을 타고 많이들 찾는 책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제목도 꽤 본 걸로 생각합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네. 아주 많은 분들이 이게 굉장히 도전적인 제목이어서 맞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럼 송기령 부사장한테 뭐 밥이라도 좀 샀습니까? 제가 얻어먹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청취자분들 뭐 우리 프로그램 책걸상 들으시는 분 정도 되시면 송기령 부사장님도 뭐 책이나 방송 통해서 많이 아실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그 양반 요새 다음 책은 언제 쓰시나 모르겠는데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상상하지 말라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밌잖아요 그 네. 책도. 네. 그 다음 책 나오면 그 책은 좀 오래됐으니까 제가 전화번호 갖고 있거든요. 한번 모시죠. 네,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선뜻 응하지 않으시면 조영태 네. 선생님 통해서 제가 강추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니
아니 나랑 더 가까워. 아 가까워요? 아 그걸 꼭 티 내야겠어요? 제가 부르면 뭐 조심스럽게 어색해. 막 또 문자 보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이 책의 이제 서두에서 네. 사실 인구학이라는 게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이 수준 있게 높은 걸 염두에 두더라도 사실은 많이 생소하잖아요. 예. 이 첫 번째 본문에 이제 서문 말고 본문의 첫 단어 첫 시작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인구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는가? 멜서스? 우리 다 그렇거든요. 네. 심지어 저도 이제 의사고 뭐 보건학 공부를 했으니까 인구학적 뭐 분포 이런 용어를 많이 썼음에도 영어로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인구학이 영어로 뭐지? 이렇게 잠깐 고민했잖아요. 근데 인구학이라는 말이 이제 그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영어 표현으로는 demography입니다. 디마그래피 뒤쪽에 있군요. 예, demography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조금 헷갈려하는 게 demographics라고도 해요. 피직스처럼 네. demographics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demographics는 인구학적 특성을 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demographics라고 그렇죠. 얘기하고요. 우리가 저기 논문에서 저기 사람 그룹에 대해서 얘기할 때 디모그래픽 예. 캐릭터리스틱스 이렇게 맞습니다. 인구학적 특성 이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인구학이라고 하면 디모그래피라고 해야 되는군요. 예. 야, 그 그래피로 끝나는 학문도 있구나. 있죠. 지아그라피. 아, 그렇네. 예. 학문을 오케이. 얘기하는 게 네. 그래피니까. 자, 인구학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뭐 인구학이란 이런 거다. 책에서 계속 강조하신 게 인구학적 관점을 가져야 된다. 네. 인구학적 관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사람이 태어나서 이동해 다니고 사망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 분포 이거를 보는 학문이 인구학이거든요. 그래서 인구학적 관점이라는 거는 뭐 하나가 사회에서 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거를 원인과 결과에 요 사람이 태어나고 이동하고 그다음에 사망하는 또 어떻게 분포되고 요거를 이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를 인구학적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예컨대 뭐 우리나라가 뭐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녀 교육하고 그다음에 뭐 대기업도 그렇지만 중소기업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관점이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아까 제이와께서 해주셨는데 예컨대 제가 팔고 있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이 한 10년 뒤에도 정말 잘 팔릴 것이냐 이걸 하려면 이 물건을 현재 사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10년 뒤에는 내 물건을 살 거냐 아니면 10년 뒤에 그 연령대에 들어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알면은 우리가 10년 뒤를 예측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지 어떤 사람들이 될까 이거를 봐주는 게 인구학적인 관점입니다. 이참에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맛보기로 조금만 소개하자면 현대자동차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그 얘기 살짝 해주시면 더 확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희가 평상시에는 잘 질문을 안 하는데 질문을 한번 해보면 내 인생에서 마지막 자동차를 언제 살 거냐라는 질문을 잘 안 하지만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개인으로 봐서는 근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언제 마지막으로 사냐 하면 은퇴하기 한 2, 3년 전에 삽니다. 그 이유는 은퇴를 하면 자기의 갑자기 소득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는 없잖아요. 거의 아주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2, 3년 정도는 그래도 요즘엔 자동차 하도 비싸가지고 한 큐에 못 사니까 대부분 이제 그 할부로 사잖아요. 할부금을 한 2, 3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할 즈음이 제 차가 딱 되는 거거든요. 60 한 2, 3세쯤 돼가지고 계약하고 한 2, 3년 불입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들의 경우는 62, 3세에 자기 인생에서 제일 좋은 차를 사요. 직장인의 경우에는 57, 8세 뭐 그 정도쯤 사는 거죠. 근데 그 정도 때는 제일 좋은 차를 사니까 뭘 사냐면 큰 차를 사게 됩니다. 그럼 큰 차가 한국에서는 제네시스였던 거죠. 아주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해서 2015년에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그 순이익이 높았는데 그 점유율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높아졌어요. 근데 그 높아졌던 이유가 제네시스를 많이 팔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를 팔아야지 현대자동차한테는 되게 유리하거든요. 작은 차 몇 대 파는 것보다 큰 차 한 대 파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런데 현대차의 그 제네시스를 사주는 사람들이 10년 뒤에 어떻게 바뀌는가를 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대가 주로 제네시스를 사니까 10년이 지나가면 나면 이 사람들 60대 이제 중후반이 될 거죠. 그럼 그분들이 10년 뒤에 차를 다시 제네시스 한 번 더 사줄 거냐? 아니죠. 안 사죠. 이분들은 차 그냥 안 바꾸고 그냥 가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차를 사줄 사람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쫓아오는 사람을 봐야 돼요. 현재의 40세가 10년 뒤에 50세가 되니까 현재의 40대는 사실 저인데 저희는
지금의 50대 분들이랑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지금의 50대 분들은 386 세대고 또 뭐 그래도 이렇게 이 우리나라에서 맞는 차를 사주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지금의 40대인 저희는 서태지 세대이기 때문에 좀 우스꽝스럽지만 네. 예, 서태지 세대의 가치는 우리가 왜 그런 거에 얽매여야 하느냐. 그래서 실제로 저희 서울대에도 교수들을 보면 50대 교수님들은 차를 바꾸실 때 국내 국산차 위주로 사시고 그다음에 한 40대는 국산차를 뭐 내가 뭐 현대차랑 나랑 뭐가 있길래 이렇게 똑같은 합니다. 값이면은 현대차를 사기보다는 조금 예, 차를 뭐, 줄이더라도 외제차. 외제차를 예, 사고 싶어하는 음. 생각들이 있어서 그래서 현재는 50대가 현대차를 사주시지만 10년 뒤에는 50대, 60대가 돼서 차를 못 사시게 되고 그다음에 40대가 50대가 되면은 현대차를 살 가능성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현대차는 이 갑자기 내수를 확 잃어버리게 됩니다. 음. 그리고 그 밑에 쫓아오는 30대는 더욱더 그런데 이제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내수의 시장도 줄어드는데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 급변을 하기 때문에 현대차의 내수의 미래는 정해진 미래는 사실 별로 안 좋다고 봐야죠. 네. 근데 그 책에 보면 그 현대차 얘기할 때 그렇게 별로 안 좋다 하면서 이제 미국 시장 얘기도 하시고 중국 시장 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러다가 뒤에 가서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의 미래는 그래도 그렇게 어둡진 또 않다. 저는 왜냐면 립서비스 해주셨어요. 아닙니다. 립서비스가 아니라 현대자동차 강연 가서 한 얘기를 그대로 하세요 지금. 네, 제가 왜 그러냐면 사실 그건 현대자동차에 가서 강연도 하고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제가 얻은 인사이트였는데 네. 현대차는 그 글로벌 기업이어서 내수 시장에 갖는 거는 그다지 이미 아직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네, 네. 주로 이제 미국 시장하고 중국 시장에서 많이 팔았는데 주요가 그 주된 시장이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 이것도 역시 인구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현대차를 사주는 주요 구매 고객이 어떤 사람이냐 도대체. 봤더니 예전에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많이 사주셨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 네, 지금도 그렇고. 하지만 코리안 아메리칸 숫자가 되게 작습니다. 네, 네. 그분들한테 팔려고 기아차하고 현대차 공장을 세울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틀란타에 가면 공장이 굉장히 크게 지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멕시코 시티에 지금 또 짓는다고 네, 얘기를 네. 했고, 그 멕시코 시티는 멕시코 공략이 아니라 이쪽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거였는데. 트럼프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트럼프 때문에 현대차한테 이건 기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아주 많은 분들은 현대차한테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대차를 사주고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히스패닉들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히스패닉이 얼마나 크면 히스패닉들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반대 심리로 저항 심리로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만큼 히스패닉이 미국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엄청 큽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더 늘어날 거고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절반 한 이상이라서. 20-30년 후쯤에는 히스패닉 대통령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아니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거의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는 사실은 히스패닉의 나라라고 해도 절반 네, 이상이 네. 예. 마이애미는 스페니쉬 못하면 취직이 안 된다면서요. 제가 네. 있던 텍사스도 그랬습니다. 그래, 아, 다 남쪽이니까. 네, 남쪽이니까. 남쪽은 그쪽이. 다. 예, 그래서 제가 이 트럼프가 그러니까 현대차의 미래가 그래도 밝다라고 생각했던 게 히스패닉의 숫자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를 제일 많이 사주는 사람이 히스패닉이고 그래서 그게 그렇다면은 이제 현대차의 미래가 나쁘지 않다. 근데 거기에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무슨 일을 해주냐면은 트럼프가 보호 무역주의를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관세 장벽을 확 높입니다. 그 높이는 첫 번째 대상이 중국이잖아요. 네. 현대자동차의 지금 현재 가장 큰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잠재적인 경쟁자가 중국차입니다. 그럼 중국차가 최소한 트럼프가 하는 동안에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8년은 현대차는 그냥 쭉 그냥 가게 되어 있어요. 8년으로 보시는군요. 뭐 미국은 보통은 8년을 갔으니까. 그 현대차 부분 얘기 나온 김에 조금만 더 하면 네. 사실 현대차에서 임원들이 이 강연 들으면 네. 되게 재밌게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중국 시장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네. 뭐 간단하게 중국의 부자들은 유럽차를 사고 일본 차 타던 사람들은 그대로 일본 차를 타고 현대차 타던 사람들은 중국 차를 타기 시작했다. 뭐 이런 분석부터 네. 시작해서 그 이제 미국 히스패닉 이야기까지 네. 쭉 이렇게 현대차 이야기만 몇 페이지에 걸쳐서 이어지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한 그 숫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딱 설명해주면 네. 현대차에서 강연료 많이 줄 것 같아요.
저 김영란법 때문에 아, 강연을 그렇구나. 예.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예. 아닙니다. 아픈 부분을 건드린 것 같아요. 강연 말고 저기 연구 과제를 주시면서 열심히 뭐 네. 음. 저희 난 또 학생들을 위해서 강연 말고 차를 한 대 주시면 그것도 걸리잖아요. 네, 네. 걸리죠.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아니 그렇죠. 그 지금까지 이 대목을 딱 들으시면 와, 이 정해진 미래 진짜 읽어볼 만한 책인데라는 생각이 아마 청취자분들이 머릿속에 쏙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 이거 보면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 회사의 이제 높은 임원분들이나 뭐 CEO들 이런 분들은 뭐 이렇게 원래 세미나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하죠. 뭐, 예. 뭐 올해의 비전 발표 이런 거 할 때 예. 연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음. 그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책에. 그리고 이게 네. 되게 아는 척 할 수 있는 막 네. 아마 이렇게 될 거면 니네 열심히 하는 이런 얘기 할 때 써먹을 만한 자료가 되게 많아요. 그죠? 아마도 제가 예상컨대 올 여름에 삼성경제연구소 이런 데서 추천 도서. 추천 도서로 꼽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 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예,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자, 그 네. 지금 재벌 표현이 그러네. 그냥 그 대기업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대선 후보들이 그 캠프들이 막 있잖아요. 네, 네, 그 네. 캠프들에서 연락이 와요. 그럴 것 그래서,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인구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중요하죠. 근데 저는 인구 정책은 누구 한 사람의 뭐 제 정책이 뭐 다 좋아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 그냥 확 밀고 나가고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오면 전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때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게 저한테 교수님 그 혹시 우리 후보가 되실 분이 그 이러한 거는 반드시 아셔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정리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책을 그냥 읽으셔라. 음. 네. 네, 그 책을 읽으시고 바쁘다고 그러죠 또.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해 달라고. 네, 그거는 본인들이 하시라 그러죠 저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책은 좀 그렇게 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들이 읽으시면은 참 아니 근데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물론 그런데 네. 우리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애 키우는 문제라든지 뭐 집 사는 문제 이런 것들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관련되는 내용도 되게 많으니까요. 자 지금 벌써 일부 시간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자세한 세부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대한민국의 인구 지금 어떻게 흘러가서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까? 요거에 대한 좀 팩트만 좀 확인하고 예. 일부를 좀 마무리해. 지금 네. 현재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의 숫자는 작년에 아직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한 40만 명 간 넘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숫자가 30년 전, 한 40년 전인 저희 세대에 제가 이제 72년생이고 46이 됐나 이제 그럴 텐데, 예, 그러면 저희는 100만 명이 태어났고 네. 한 세대 만에 40만 명대로 줄었고요. 그게 2002년서부터 40만 명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40만 명이 됐을 거고 네. 올해는 저희 예측으로는 아마 30만 명대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게 현재의 한국 대한민국에 정해져인 이미 다 정해진 거고 그 친구들이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한 10에서 앞으로 20년 뒤에는 사회에 들어가니까 한국 사회는 그 아이들의 숫자의 크기에 맞춰서 이제 재구조화가 되겠죠. 그 지금 이제 그러니까 한 세대가 100만 명 사이즈에서 30만 명대 사이즈로 줄어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 세대 만에 한 네. 세대 만에 네. 100만 명대가 40만 명대로 줄었고요. 2002년서부터. 네, 네. 그 다음에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서부터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또 15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15년 동안은 40만 명대. 그 다음에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30만 명대로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자 앞에서 문자 하나만 쓰자면 저도 이제 강연 같은 거 할 때 그런 표현을 쓰는데 대한민국 단군 이래 역사상 한 해에 100만 명 이상 태어난 해가 딱 3년밖에 없어요. 69, 70, 71. 지금 72년도에는 사실 100만 명 조금 밑이었, 미치네요. 약간 90, 밑이었잖아요. 네, 90만 딱 명. 3년만 100만 명이 네. 태어나요. 58년 개띠가 69년, 70년, 71년. 네, 딱 그때. 아니 58년 개띠가 더 많지 않았나요? 아니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착각인 네. 아, 거고 그래요? 네, 실제로는 그 69, 70, 71 그때가 피크. 하도 58년 개띠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그때 막 58년 이러니까. 개띠는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는 굉장히 적었다가 58년 개띠 때 갑자기 증가를 합니다. 한 10만 명 정도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람에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이제 증가하는 거죠. 그 소 챕터들 제목 중에 인상적인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목들 참 잘 뽑으시더라고요. 네, 이게 네. 출판사에서 뭐 좀 도움을 줬는지 네. 모르겠지만
그 58년 개띠와 70년 개띠 싸움에 등 터지는 청년들 요런 표현 요 부분도 네, 재밌었는데 요거는 재밌었어요. 2부에서 하기로 하고 그러면 대한민국 인구는 지금 이제 대충 한 5천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렇죠. 이미 5천만 밑으로 떨어졌죠. 아닙니다. 아직은 5천만인가요? 지금도 대한민국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증가하고 내려가기로 되어 있죠? 통계청 예상으로는 2030년이고요. 네. 예, 그 제 생각할 때는 2030년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때문이냐면 태어나는 아이들은 주는데 사망을 안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이 인구 구조 예. 이게 한 5천만쯤 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특이합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특이하죠. 아주 특이합니다. 완전히 우리는 지금 위로 치우쳐진 다이아몬드 마르모거든요. 일본을 따라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 얘기는 실제로 맞는 얘기입니까? 인구 현상들을 숫자로만 보면 인구를 따라가는 것들이 일본은 따라가는 인구 현상들이 맞습니다. 네. 예, 뭐 출산율도 그렇고 그다음에 노인 인구 변화도 그렇고 그러나 사회 자체가 굉장히 달라서 사실은 일본이랑 우리랑 비교하기 우리는 일본처럼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절대 우리는 일본처럼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도 이제 그 굉장히 얘기 많이- 비관적인 예, 전망. 예. 그 얘기도 이제 2부에서 시간 네, 되면 네. 해보기로 하고요. 이게 어차피 다 못해. 책을 읽으셔야 돼. 네, 예, 예. 그러면 그 고령화 속도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 그거는 팩트인 거죠. 그 팩트입니다. 예. 지금 현재 제일 빠르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도 우리나라만큼 빠르고 예, 그래서 베트남도 빠르더라고요. 베트남도 굉장히 빠릅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망을 잘 안 해주세요. 점점점.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특히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베트남이 아주 유일하게 예, 독특하게 예, 노인 사망이 되게 줄고 있죠. 출산율도 우리가 최저 수준인 것도 맞죠. 우리 OECD 국가 중에 최저고요. 그 다음에 도시 국가들까지 좀 치면 홍콩, 뭐 싱가포르 이런 데가 좀 더 대만이 더 낮고 예. 국가 수준 이렇게 좀 그래도 사이즈가 있는 국가로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낮죠. 최저고. 음.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네. 출산율은 가장 최저고, 낮고. 그러면 일단 고령화 관점에서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앞으로도 상당히 힘들겠네요. 만일에요. 고령자들에 대한 케어가 개인이 알아서 해라. 각자 도생으로 해라. 그러면 별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사회 서비스를 통해서 고령자들을 케어해 드리는 게 우리 이제 복지 국가가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모형을 지금 추구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려움이 근데 개인적으로 각자 도생에 맡긴다고 해도 사실은 문제인 게 각자 도생에 맡긴다는 건 결국 자식들한테 그렇습니다. 맡긴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그 자식들이 다 우리 사회의 또 중요한 구성원들이니까 그렇죠. 예. 결국 뭐 결국 같은 힘들어지는 말이죠.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뭐 그 얘기도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보면 일단 그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계속해서 들으실 미끼를 지금 계속 던지고 있는데 네. 하나만 더 던지고 갈까요? 이런 거 어때? 이런 거 뭐? 혹하실 것 같은데 교사, 의사, 변호사는 미래에도 유망 직업일까? 아니 그 얘기는 되게 답변이 길 것 같은 질문인데 차라리 이게 짧지 않을까? 중대형 아파트를 사야 하나 소형 아파트를 사야 하나? 그것도 답변이 꽤 길어질 이것도 가능성이 길어요? 있습니다. 예. 그럼 둘 다 그냥 2부에 가서 합시다. 네, 미끼로. 네, 미끼로. 네. 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꼭 들어야 중대형 아파트 대신 소형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네. 아니면 교사, 의사, 변호사가 여전히 유망한 직업인지 애들한테 뭘 시켜야 애들한테 뭘 되는지. 시켜야 예. 되는지. 그리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인구학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들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조영태 교수님과의 1부 시간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